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울트라스텝 공포에 환율이 펄쩍 뛰어버렸습니다.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질 않자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폭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에 17원 오르면서 1,390원을 넘어서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5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여권에서 박근혜 정부가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유출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사건을 부풀리기도 했었는데 당시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만큼 어떤 경위로 또 어떤 목적으로 유출되고 왜곡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2면입니다. 검찰은 1년 2개월째 잠자고 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답변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 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인 데다가 여야 지도부를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18일부터 해외 순방이 예고돼 있죠. 5박 7일간의 일정인데요.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만남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목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목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제 첫 회의와 또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을 알리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첫 비대위 회의 때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펜포도 어때요? 이 카피 제가 만든 거예요. 오늘 출발하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자명합니다.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이 싸움터가 되어 있습니다. 가짜 싸움을 그치고 모두의 내일을 만드는 진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조속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 짓고 국민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조속히 당을 좀 안정시켜 달라고 비대위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축하드립니다. 드리고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전국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진력하자 이런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에 한 파트너인 당이 빨리 안정이 되었어요. 예.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기를 얼마나 희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국정 동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우선 정부 쪽에도 좀 미안하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 국정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쪽에 미안하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제 현충원에서 쓰셨잖아요. 견리 사의, 견위 수명. 네. 견위 수명 그 말이 훨씬 더 이제 와닿는 얘기인데 안중근 의사 쓰신 글귀인데 그만큼 지금 이 당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런 의지의 표시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금 일단 당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현충원에 가서
짧은 글귀로 설명을 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원내대표를 잘 뽑아서 비대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새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의 추대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10여 명이나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그런 후보군이 있는데 그 후보군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서 경선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용, 윤상현 그리고 또 삼선의 박대출 의원과 윤재옥 의원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조영 전 비대위원장의 추대냐 경선이냐 경선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경선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추대는 뭐 비대위원장을 비상시에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인선했을 때처럼 네.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는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만약에 추대를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대위와 함께 원내대표도 임시로 맡고 있다가 임기가 끝난다면 그때 가서 새로 경선을 한다면 그때는 추대는 할 수는 있겠죠. 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수준.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추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비대위가 끝나고 나서도 원내대표 임기가 계속 된다면 네. 그런 경우는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사실 그 전에도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박수로 의결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초재선 그룹 사이에서 추대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 좀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상황에서 좀 그거를 김을 세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 이 기회에 사실 국민의힘은 하나의 큰 정당이고 또 보수 정당인데 보수에도 다양한 보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노선 간의 경쟁, 생산적인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원내대표 경선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당내선 실제 어떻습니까? 추대론과 경선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재선 그룹 일부에서 조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경선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 1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신 아직 출마 선언하신 분은 없습니다. 네. 결국은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건 그 정당 안에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 추대론이 나왔다라는 것은 나머지 다른 분들 출마자들을요 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은 그만큼 할 자격이 안 돼. 이 정도로 이제 각인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당내 분란 요소가 더 큰 네. 거고 또 지금 많은 나온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의 무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경선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19일에 원내대표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경선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의 또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또 법적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어제 마침 심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준석 전 당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섞여가지고 저 조용히 하면 소리가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4차 가처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뭐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판사님의 재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급 된 어떤 당원 개정이고 그리고 처분적인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법률가들과 또 국민의힘이 상대하고 있는 법률가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일단 기각을 기대하고 있고 기각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들으신 대로 아마 처음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은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8일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28일 좀 신문이 열리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미 그거는 뭐 그렇죠. 다툴 필요도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신문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신문이 훨씬 중요한 건데 쟁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소급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헌을 고쳤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5명 중에 4명이 거리시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애초에 비대위와 관련해서 판단을 받을 때보다 달라진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이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당헌이 개정된 이후에 그런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든 장래효를 이제 노리고 만드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미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되돌아가서 시간을 돌려서 적용하겠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소급 적용 아니냐. 이거는 법원이 허용할 리가 없다라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진정 소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과거에 시작됐지만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1차 가처분이 있었는데요. 네. 8월 17일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들어서 이것이 소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법원의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비친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일단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처분 신청되고 정당에서 어떤 축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탄력을 받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은 민심의 추이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세가 형성되는 건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흐름을 볼 때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저 이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게 쭉 가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방송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거기에 이제 함정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자꾸 그 법률가가 많아서 그런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 정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고 그 가운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번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뭐 신청한 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법의 영역으로 정치를 끌어들였다라는 표현은 조금 순서에서 차이가 아니 좀 있는 것 지금 같다는 뭐 생각이 순서에 듭니다. 차이가 있던 예. 어떻든 정치의 문제를 지금 다 소송으로 그냥 법원으로 다 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가처분 심리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일단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소리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비대위원들에서는 이건 논할 상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원의 자격도 없다. 그렇다면 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도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의 비대위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당원 당규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원 당규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을 우리가 타겟으로 한달지 아니면 대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치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그 징계당했으니까 소를 제기할 그런 당사자가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당권 정지를 빌미로 그렇게 하는 건 지난번에 주장했어야죠.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면은 지금 와서 이제 다른 논리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처분에 지고도 불복하고 그래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2번 가고 이런 것도 참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그거죠. 학생이 정학을 당했다고 해서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다. 결국
학생이 잠깐 학교를 쉴 뿐 학생은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학생의 신분은 유지된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미 지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죠. 왜냐하면 본인의 대표 지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격성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전망을 해보자면 저는 글쎄 결국에 이제 같은 재판부가 판결을 한다면 뭐 같은 반죽을 붕어빵 틀에 똑같이 계속 넣으면 계속 붕어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난번 판결에도 보면은 전국위원회라는 기구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 부당하다. 민주적 정당 질서에 반한다라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럼 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에게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직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면은 당원 소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국위원회 이상의 뭐 대의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하든지 해서 그걸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당원 투표 이런 것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의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더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제 대표 지위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시점 그 이후로 열게 해서 정면으로 맞붙어 보는 것이죠. 그때 이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를 하면 그래서 아까 전에 박성준 의원님께서 자꾸 법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정으로 그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뭐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걸게 여지를 만든 것이 더 문제였다 앞에. 그래서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다. 결국에 당원들의 의사들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국민의힘이 전공법으로 바른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나온다면 정말 큰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걸 막으려다가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전당대회를 새로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작년 6월 11일에 이준석 대표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국민적 지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와 지금의 지지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 그리고 그때는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이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 출마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제가 왜 그러면 두려워서 그렇다고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해볼 만한 그럴 싸움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이 그래도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어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자꾸 그게 제지되는 그 상황은 당이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비대위 체제 출범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당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저희의 지지자들, 당원들께 저희가 면이 서는 거지. 이 법원 판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법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죠. 근데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핍박받는다고 했을 때, 탄압받는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지층이 결집됐을 때 하나의 또 팬덤 현상이 났을 때는 정치적 영향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윤핵관이 됐든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시키면서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갖단 말이에요. 당하는 모습을 갖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요, 분명히요. 20, 30대에 있든. 자기 나름의 어떤 팬덤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구도랑 맞물려 가는 거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한다고 하면 차기 총선에서 나름의 카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스탠스와 일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 있는 인물군을 다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와만큼 여론전이라든가 자기의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국민의힘 상황이 계속 법정 공방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A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거듭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어서 무한 궤도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의 중진 의원은 정치가 계속 사법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면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법의 영역에 그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죄송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걸 이 두 AB 중진 의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진행된 신문을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쯤 혹은 10월 초쯤 어떤 결과가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종결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만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영수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대통령실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자체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대통령실은 당 상황이 조금 안정된다면이라는 조건을 앞에 달면서 우회적으로 좀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영수회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아주 명확하게 영수회담은 안 할 거다라고 거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대1로 만나는 거는 좀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게 보일까? 두 분 간의 대화 속에서 뭔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그래서 이제 지도부 면담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1대1로 만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해,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국민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의 목소리를 확인하셨지만 다자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 대표들 다 모여서 함께 만나자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순방 외교가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여야 특히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것을 열어놓고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늦어도 너무 늦었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 대표뿐만 아니라 광폭 행보를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국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시기도 없고 언제든지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시기도 조건이 많고 누구를 만나는 대상도 조건이 많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도 이제 따지다 보면은 언제 만날 겁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민생 문제 해결합시다. 그러면 그게 열어놓는 거고 대통령이 자신감 있고 국민에게 우리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장벽 없이 만나는구나.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너무 많아요, 조건들이. 영수회담은 언제 해야 되고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 같긴 합니다. 안 한다는 내용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이 없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내용, 절차 이런 거 상관없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바라볼 때 아, 대통령이 정말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왜 그 대통령실의 그 비서진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좀 독특한 형식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형식적으로 격으로 친다면 야당 대표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여당 대표가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대1 만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옛날에 이제 야당 총재는 야당 총재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엄청나게 장악력이 컸을 때 양자가 만나서 타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쓰였던 것인데 뭐 만난다면 이제 원내대표나 대표를 끼고 여러 명이서 뭐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의당이라든지 이쪽까지 포괄해서 만나는 거를 또 감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대1 구도를 또 원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 대통령이 일단은 그 민주당의 지도부부터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소정당은 또 따로 만나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또 꼭 뭐 영수회담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사법 리스크를 굳이 이유로 들 필요가 있었을까? 아직까지 이제 재판 또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나중에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국민의 선택이라든지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또 당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뭐 그렇게 유리한 기회를 영수회담을 통해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어쨌든 1대1 양자 회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자 회담 하자 그러면 수용할 수는 있는 거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이재명 당대표 취임하고 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단 통화했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절차와 형식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사실 대통령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민생 문제이고 협력하겠다라는 거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만약에 민생에만 얘기를 민생만 얘기하겠다, 집중해서 하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투트랙으로 지금 전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얘기하지만 당 지금 전체 상황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전방위로 지금 방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은 우리 당의 대표도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통령과 만나는 그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선뜻 응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 고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투트랙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최고위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당론으로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쌍특검 문제는 여기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그건 뭐가 또 나온다고 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입장은 아마 민주당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법사위 18명 중에 10명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인데 11명을 어떻게든 채워서 그래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걸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되면 압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정은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저는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법사위가 열리면 조속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어떻게 해서 국회에 입성했는지를 되돌아봐라. 당신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국회에 입성했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입성했으니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대로 좀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로 이 국회의원이 되었든 간에 본인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 조정훈 의원의 지금 인식은 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 문제니까 퉁치고 넘어가죠. 지금 퉁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검찰이 쥐고 소환조차 한번 못하면서 이걸 오래 끌고 있느냐. 내부에서는 이걸 기소 내지는 공개 소환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담당 검사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검찰이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줄기소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들에 대해선 줄줄이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식인데 그 뭐 어떤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런 걸로 어떤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재판이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당연하게도 어떤 해명을 수사기관으로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어떤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이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조정훈 의원을 협의하고 협상하고 같이 설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때 사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검찰이어서 그때 이종수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수사를 한 2년 가까이 했던 거라 충분히 그때도 뭔가 좀 드러났을 만큼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맞는데 수사에서 배제를 시켰잖아요. 당시 장관이. 그래서 장관과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수사를 지휘를 했었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네. 자, 이 명칭이 뭐예요?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명이 공모를 해서 역할을 맡아서 착착착 해야 가는 건데 지금 이분 빼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거의 관련돼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 기소하는데 한 고리가 빠지는 거예요. 기소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없었고 혐의가 없음이 거의 뭐 밝혀졌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슨 뭐 녹취가 나왔다느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을 지피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혐의 없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슨 발표를 합니까? 혐의 없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그 사건의 양태를 볼 때 네. 공모의 여지가 있었느냐, 여러 명이 같이 해서 했을 때 그 고리의 부분에 있었느냐, 이 부분은 이미 다 판명이 났다고 보고 네. 이미 문 정권에서 2년 가까이 수사했다는 점, 그 점을 저는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역사가 보여주는 선례라는 게 있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특검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특검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고 다 의심했고 그리고 거의 확증을 했어요. 그렇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더니 안 나온 걸로 BBK 특검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뒤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의 눈이라고 하는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네.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딱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했더니 60% 이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랬을 경우에 국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조사하자.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이 특검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국민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되려면 일단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그 여론과 함께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아무리 태운다 한들 조정훈 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 해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국회 돌아와서 3분의 2의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등장해왔던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안모 씨 목소리 듣겠습니다.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와서 인사를 나눴다. 그때 그 줄리라고 하는 여성이 최근에 김건희 씨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사진을 보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줄리는 특별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지에서 내가 줄리를 봤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허위사실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작업이 저는 과연 이 수사 과정 중에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살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최근에도 경찰에 냈다는 진술서가 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지어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람을 헷갈렸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어야 되는 요건도 있지만 본인이 그걸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 또 그거는 처벌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사기관이 면밀히 받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이어갈 텐데 사법 리스크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를 또 민주당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과 행동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그럽니다.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정청래 최고위원의 행동은? 네, 저 발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논리가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경제 공동체였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라든지 또 변양균 신정아 씨 사건 때라든지 이런 것들 다룰 때에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경제 공동체 말고도 이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뭔가를 이제 정황을 잡아냈다 그 이후로 이제 송치가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박은 굉장히 불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이것이 대가성이 없다, 문제없는 일이다라고 털고 넘어갔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성남FC의 후원금 액수하고 요번에 이제 경찰 수사에서 힌트가 된 것이 원래 두산그룹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기부 체납 이게 15%였거든요. 그 부지에서. 15%를 10%로 낮췄어요. 그리고 그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하고 후원금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공익적으로 시행정을 하게
하려고 했다면 굳이 성남FC 후원은 이건 자발적인 부분입니다. 따로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기부 체납은 유지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인 것이고 그리고 성남FC로 흘러간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네. 이게 시로 기부 체납이 됐으면 그렇게는 안 됐겠죠. 이런 부분들은 설령 뇌물이 아닐지라도 공익적인 행정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과연 투명 행정을 지향하는 정당을 자임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만 대응해서 되겠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질문들 굉장히 많았는데 성남FC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표님이랑 대변인이 아마 답변하실 거예요.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명 중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행안위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윤익은 경찰총장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까?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이 지금?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런 정황상에 다른 게 없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분당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 한번 안 하고 강제 수사 한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를 했고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 남부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됐는데 이게 전형적인 분당 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감찰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장님?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네. 일단 수사 결과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불송치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또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지 않았던 것을 다시 조사해 또 만들어내고 지금 그러한 형태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냈다 지금 이렇게. 거의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탈탈 털어서 없으니까 또 다른 걸 또 조사하고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핵심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대선 과정에서 가장 나왔던 것이 대장동이란 말이에요. 대장동. 네.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오히려 그리고 당사자들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장동 갔다 백혜동 갔다 위례 갔다가 지금 성남FC 갔다 뭐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쌍방울 또 갔다가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건너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사이드로 들어가서 또 하나 털고 또 하나 털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자 탄압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혹이 없었으면은 대장동 하나만 있었다. 왜 저희가 더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목소리를 안 높였겠어요. 그거 말고도 짚을 게 너무 많으니까 대장동과 유사한 백현동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뭐 배우자 관련한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수사를 덮자 그 얘기입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의혹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그 대장동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특검으로 다 규명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당연하게 그럼 특검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부인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장모에 대한 얘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것은 다 배제시키고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은 진짜 하나하나 먼지털이까지 다 조사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정당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부분도 좀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것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니 이미 하던 예. 수사잖아요. 이미 하던 수사를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에 새로 대한 시작된 수사가 하나도 아니 지금 없어요. 수사가 진행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이 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 국민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성남 FC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한 차례 불송치가 됐었고 그걸 재수사해서 7개월 만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그런 상태인데 다시 수사가 됐을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전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차장 검사가 옷을 벗어 가면서까지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또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성남 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 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성남 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형사 일부와 함께 검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자, 저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김수민 평론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이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새로 확보한 거 압수수색이라든지 사건 관계자의 새로운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가성, 청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이제 앞으로 규명이 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양당에서 나오신 패널 분들이 논쟁을 하셨는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중론은 뭐였냐면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된다가 다수였고 민주당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이 쏙 빼고 있는 게 있어요. 이재명 수사도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 응답이었습니다. 네. 양쪽 다 철저하게 조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방법론은 네.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쪽이기 때문에 이게 검경 수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또 쌍특검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 수사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덮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거부를 피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거대 양당이 포기하시고 오히려 본인한테 주어진 것에 떳떳하게 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최고의 승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함께 감사완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원이 특별감사라는 것을 하는데 그 특별감사를 할 때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의 그런 과정과 어떤 결과도 일종의 국회가 좀 관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감사의 칼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감사원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하기 위해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까지 나섰다. 민주당이 감사원이 문정부 정책을 감사하자 특별감사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6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다.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할 것, 그리고 감사원 감사 권한 남용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사 시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고 그 감사 결과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감사원에서는 기밀성과 신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하고 절차를 밟게 되면 이건 감사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밀성과 신속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행정부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 감사원에 대해서 뭔가를 통제하고 싶다면 우리 제도가 있어요.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감사원의 일에 대해서 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여소야대지만 여대야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의회가 감사원까지 완전히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되는 감사원조차도 대통령에게 어떤 감사사항을 보고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역행하는 겁니다. 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건건이 뭔가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으로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제도를 보면 미국은 이제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 이제 의회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된 입법부 의회에서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정부 산하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감사를 네. 의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수립의회 감사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정부기관의 독립기구를 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헌이라든가 헌정 개혁을 했을 경우에 법을 개했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 삼권 분립의 원리에 맞는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발의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저희가 아마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준 이유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립성은 뭐냐면 정치적인 편파성을 띠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인데 저는 하나 예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장 그만두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 진로를 갔다 가면 이거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당시에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감사를 했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감사원의 기능이 오히려 지금 의회가 감사원을 통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그 얘기 잘못하신 거예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얼마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 문 정권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은 정치 생각도 없었던 분이 정치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원의 역할이 없었다면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씀하셔야지 잘못된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긴 합니다만 감사원장의 감사원장 시절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떤 감사를 했고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일명 미담 제조기로 소문난 인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에 한창 축해와 세웠다가 미담 제조기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 월성 원전 경제성과 관련된 감사를 해서 경제성 이렇게 빨리 원전을 중단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감사 완박 얘기가 나오는 건 전현희 인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어떤 그 감사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감사이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이고 표적 감사임을 감사원이 이번에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생각합니다.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장미 변호사님, 일단 뭐 서로 견제와 균형, 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뭐 일리도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권익위 관련해서 감사원 뭐 기간을 또 연장하면서까지 그런데 드러난 걸 보면 사실 뭐 전현희 위원장이 뭐 지각을 몇 번 했다더라, 식사할 때 뭐 몇만 원을 초과했다더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펼친 거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데 그렇다면 이른바 이게 속가내기 과거 정부에 대해서도 뭐 환경부 장관 뭐 실형 선고까지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면 괜찮고 과거에 하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지금 감사원은 완전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엄정 중립하다고 보실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국회 산하에 두는 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논쟁을 촉발시킨 건 지금의 감사원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무려 2,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그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자,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아마 2,600억 원보다 더 많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는 한 1조 원이 된다는 얘기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러저러한 또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또 열도 받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K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으면서 정말 화제를 불러왔었는데 그 시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하얀색 머리를 한 젊은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78세의 오영수 씨가 저렇게 춤을 멋지게 추고 있고 관중들의 여러 동료 배우들, 제작진들인데
박수 갈채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티즌들 같은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대를 찢었다, 이런 찢었다. 표현 네. 쓰고 있고요. 역시 놀 줄 아는 민족의 면모를 오영수 배우가 보여줬다. 네. 힙스터 그 자체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줄 이었고요. 이 게시물이 리트윗되는 횟수가 4,000회가 넘습니다. 좋아요는요 거의 9,500회를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글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좀 특별한 사안이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사실 박정자 배우, 이 연극계의 거장이라고 지칭이 되는 여배우신데 그분과 앞으로도 이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에미상, 이게 보통 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출국 소식을 듣고 내가 특별히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라고 하면서 명품 신발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춤사위를 벌였을 때 신고 계신 이 신발이 네. 바로 박정자 배우가 선물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식 직후에 기자 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수준이라고 할까? 무엇이 세계적인 어떤 단일에 올라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에미상 나무조연상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올 초에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늦게 빛을 보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또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오영수 배우의 앞날을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한창 오르고 있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 그런 상황인데 더 화가 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관광지인 월미도에서 한 횟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상술이 불거졌습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월미도에서 한 가족들이 놀러 가셔서 네. 월미도 하면 또 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회를 포장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게 회가 몇 점 안 돼 몇 점 있거든요. 안 되죠. 예. 그 상추도 별도로 포장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밑에 깔려 있는 정도예요. 이게 9만 원짜리 소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저게 9만 원입니까? 예, 그럼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이게 9만 원짜리로 보이냐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야, 혹시 다른 어떤 포장된 게 더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제 초고추장, 상추 이런 게 한 팩씩 있었다고 하는데 양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당연히 횟집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 제대로 포장한 거 맞냐? 혹시 네. 다른 고객이 산 거랑 이게 바뀐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 항의하겠다. 내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겠다. 그러면 정말 몇천 명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께서 네. 이거 10,000명 이상 봐도 된다라고 좀 배짱 영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게 된 겁니다. 야, 대응이 좀 미숙했군요. 네.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비슷한 사건이 지금 강원도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탕수육의 비주얼이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핏 봐도 탕수육이 한 10조각 정도 될까요? 10조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가격도 김수희 평론가님, 10조각 뭐 조금 넘어 보이기도 하는데 12,000원이나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12,000원이면은 이제 뭐 요즘에 물가들이 많이 올라서 탕수육 중에서도 소자에 해당할 텐데 네. 특소자가 아닌가. 아까 회도 그렇고 네, 특대는 들어봤는데 특소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장소가 또 육군들을 상대로 하는 네, 그렇습니다. 식당인데. 네, 그 군인들 고생하는데 사실 네. 전 국민이 짠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 장병들에게. 근데 이제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개를 하셨죠. 네.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맛보기로 서비스를 줘도 저것보단 잘 주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네. 이것이 이제 뭐 주변 사람들끼리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SNS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거꾸로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뭐 사진만 봐서 진상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식당 쪽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네티즌 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황당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来听五天都叫走了，再听5天都叫走了，정유 변호사님, 네. 그 할아버지가 지금 네.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난간을 타고 옆집에 베란다 측으로 얼굴을 난간을 댄 거예요. 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옆집에 간 건데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발생자가 나타나면 그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용 못 하시죠. 뭐 이런 기기 같은 거에도 약하시다 보니까 옆집에 가서 이거 언제 풀린다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언제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그걸 겁니다. 묻기 위해서 난간을 타고 그렇죠. 아파트 바깥으로 그 위험을 네. 무릅쓰고 갔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중국이 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좀 저런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쳤다는 소식은 들리진 않아서 일단 다행이라 생각 드는데 저렇게 행동하시는 건 앞으로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